네, 안녕하세요. 조코피TV의 이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다음 시즌 다른 색깔의 농구를 펼칠 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독이 바뀌게 되면서 이전 시즌과 다른 농구를 펼칠 팀들도 있겠고 팀 사정상 색깔이 달라질 팀들도 있거든요. 과연 어떠한 팀들이 변화에 몸을 싣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시즌 감독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피닉스가 지난 시즌까지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었는데 조던 노트 신인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되었고요. 뉴욕 닉스는 탐 티보더 감독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은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팀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을 선임하게 되었고요. 자, 밑에 4명은 지난 시즌까지 지휘봉을 잡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감독 대행이었고 이제 정식 감독으로서 사령탑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입니다. 더 크리스티 감독은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대행을 맡았었고 이제 정식 감독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도중에도 이제 미치 존슨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았었죠. 그렉 포포비치 감독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포비치 감독은 은퇴를 했고 미치 존슨 감독이 샌안토니오의 정식 감독이 되었습니다. 네, 멤피스는 지난 시즌 테일러 젠킨스 감독과 함께 했었는데 시즌 도중에 결별을 했고 투오마스 이살로 감독 대행이 이제 멤피스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고요.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감독이 바뀐 팀은 이제 두 팀, 피닉스와 뉴욕이 될 텐데 먼저 뉴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즌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탐 티보더 감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 시즌 뉴욕의 한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주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출전 시간 탑5 안에 무려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시 하트와 함께 미칼 브리지스, 오지 아누노비까지 이름을 올렸고 제일런 브런슨과 카렌 앤서니 타운스가 여기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두 선수의 출전 시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벤치를 많이 쓰지 않고 주전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모든 팀들의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탐 티보더 감독은 더욱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정적인 농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뉴욕 닉스는 공격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많지만 결국 이 제일런 브런슨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정적인 농구가 많았거든요. 뉴욕이 하는 농구를 보면은 2대2 게임이라든지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제일런 브런슨이 혼자 하는 농구가 많았는데 미칼 브지스와 오지 아누노비 같은 이제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수비도 부족했는데요. 뉴욕 닉스는 제일런 브런슨과 카렌 앤서니 타운스의 수비 약점이 있는 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선수의 수비 약점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비 로테이션이라든지 선수의 기용이 좀 필요했을 텐데 이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레이오프, 특히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들어서 브런슨과 타운스의 수비 약점이 많이 노출이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거 탐 티보더 감독은 수비 코치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뉴욕 닉스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즌 마이크 브라운 감독 체제에서 뉴욕이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빠른 템포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도 나는 빠르게 뛰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뉴욕의 페이스가 리그 26위 느림보 팀이었는데 다음 시즌에는 리그 중위권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브라운 감독은 활발한 볼의 흐름을 강조한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제 브런슨이 공격 코트로 빠르게 넘어와서 던지는 퀵3 혹은 드래그 스크린 이후에 펼치는 2대2 게임도 있겠지만 빠르게 공격 코트로 넘어와서 볼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스팟업 상황에서 높은 효율성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공이 없는 움직임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닉스는 미칼 브리지스와 오지 아누노비 두 선수가 코너에서 던지는 스팟업 공격이 굉장히 뛰어난 편인데 하지만 코너에 그냥 박혀 있으면은 공격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어가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어 컷이라든지 핸드오프, 스크린 등 5명 전원이 공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핸들링을 통해서 득점을 잘할 수 있는 제일런 브런슨, 그리고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슈팅 센터인 카렌 앤서니 타운스, 여기에 롤 플레이어들도 아주 짱짱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공격을 극대화시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다고 밝혔는데 뉴욕 닉스의 달라질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닉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피닉스는 지난 시즌 케빈 듀란트와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빅3가 함께 뛰었는데 아쉽게도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할 정도로 경기력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세 선수가 모였는데 화력이 부족했어요. 지난 시즌 공격 레이팅이 리그 13위였습니다.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 선수가 모였다면은 최소 탑 10 안에 들 정도로 공격의 화력이 좋았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공격 레이팅이 높지 않은 이유는 바로 공격이 단조롭기 때문입니다. 페인트존 득점도 리그 29위, 속공 득점도 28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닉스가 3점을 많이 던지고 미드레인지 게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안쪽에서의 득점이 없었어요. 여기에 속공 득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 두 가지 루트를 포기하고 공격을 펼쳤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에 수비는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2023-24 시즌에는 리그 13위에 기록할 정도로 수비 레이팅 자체가 매우 훌륭했습니다만 지난 시즌에는 리그 2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은 미러키 벅스 시절에 드롭백 기반 체제에서 수비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지도자로 유명했는데 피닉스에서는 그러한 성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피닉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조던 우트, 사실 잘 알려진 감독은 아닌데 지난 시즌까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에서 공격 코디네이터, 공격 코치로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일했던 더마레 캐럴 코치가 클리브랜드의 공격 시스템은 대부분 조던 우트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지도자죠. 자, 조던 우트 감독은 이제 클리브랜드가 보여줬던 것처럼 빠른 템포의 농구를 펼친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최대한 샷클락 초반에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피닉스는 지난 시즌 페이스가 리그 21위였고 말씀드렸던 대로 속공 득점이 28위였기 때문에 템포를 끌어올리게 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이 득점을 올릴 수 있겠죠. 특히 케빈 듀란트와 브래들리 빌이 떠났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가세하게 되었거든요. 제일런 그린은 하프코트 오펜스도 괜찮지만 이 선수는 달릴 때 더욱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데빈 보커와 함께 이 제일런 그린이 달리는 농구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오트 감독은 이 페인트존 공략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페인트존 득점이 리그 29위, 높지 않았습니다. 페인트존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득점의 효율이 높은 구역이잖아요. 이 구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골밑으로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이 없는 움직임을 통한 컷인 혹은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페인트존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페인트존으로 들어갔을 때 수비가 몰리면은 외곽으로 내주는 패스를 통해서 코너에서 3점 슛을 노린다라는 그러한 과정까지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이러한 과정은 클리브랜드가 지난 시즌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갈랜드와 도노반 미첼이 했던 그 농구를 부커와 제일런 그린이 그대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비도 필요합니다. 피닉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시즌 수비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가세를 했고 특히나 수비 스페셜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딜런 브룩스가 합류했기 때문에 수비는 확실히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난 시즌 피닉스의 가장 아쉬웠던 게 외곽 수비였는데 이러한 외곽 수비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들의 가세로 피닉스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이 바뀌진 않았지만 변화가 예상되는 팀들도 있는데요. 자, 먼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은 주루 할러데이와 함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팀을 떠나게 되었고 제이슨 테이텀이 시즌 아웃이 되면서 다음 시즌 가용할 인원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나이도 많이 어려졌기 때문에 보스턴의 조 마졸라 감독은 더 빠른 템포의 농구를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까지 보스턴은 워낙 하프코트 오펜스에서의 효율성이 좋다 보니까 템포를 굳이 끌어올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안정적인 5대5 상황에서 득점을 창출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시즌에는 하프코트 오펜스의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페이스를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덴버는 보스턴과 다르게 템포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까지 덴버는 페이스가 리그 8위였습니다. 가장 전면 특허가 바로 러셀 웨스브룩과 크리스찬 브라운이 이끄는 속공 농구였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은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이기고 큰 점수차로 이기기 위해서는 느린 템포의 농구를 펼쳐야 된다. 빠른 템포로 이어가게 된다면 부상의 위험도도 있겠고 체력적인 부담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느린 템포를 통해서 5대5 상황에서의 하프코트 오펜스를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입니다. 자, 세크라멘토는 지난 시즌과 거의 색깔이 비슷한데 여기서 3점슛 시도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즌까지 세크라멘토는 3점슛 시도가 리그 24위였거든요. 여기서 더 많은 3점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즌과 거의 선수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치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과연 세크라멘토가 몇 개의 3점 슛을 던지게 될지도 아주 궁금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공격과 수비의 전술 변화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거든요. 트레이닝 캠프가 열리고 그리고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즌과 다음 시즌의 변화를 알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변화를 알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코비TV의 이민재였고요. 감사합니다.